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밤새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새벽부터 준법 투쟁, 쉽게 말해 지연 운행에 들어가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현주 기자, 이 시각 출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준법 투쟁 돌입을 알리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혼잡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은 출근길 발걸음을 다소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대부분 노선은 새벽 4시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준법 투쟁은 운행 속도 준수, 황색불 진입 금지, 급차로 변경 금지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 연착을 유도하는 겁니다. 준법 투쟁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돼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연계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새벽 2시쯤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기본급도 8.2%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임금 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삭감하고 또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조정 안 해도 그게 없는 것인데 그 협상 테이블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 문제가 여러 지금 이 업계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뭔가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노사는 물밑 접촉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협상이 잘 안 되면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버스 정류장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내일 선고합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여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는 법대로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정한 당일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하고 곧바로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례적으로 이틀 뒤 2차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당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633 원칙이 지켜지더라도 대선 이후에나 결론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배당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하기로 한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장동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던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일 지정 소식에 법대로 될 것이란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이 후보는 지난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오늘 밤 TV조선이 주관하는 마지막 경선 TV 토론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집계해 토요일 최종 후보가 결정되게 되는데 단일화가 거론되는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여의도 사무실 입주 등 출마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마지막 TV 토론은 오늘 밤 10시부터 90분 동안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1대1 대결로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3차 경선을 거친 뒤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각각 50%씩 반영되는 결선 집계에서 김 후보 측은 당심에, 한 후보 측은 민심에 더 큰 기대를 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단일화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두 후보는 한 대행과 단일화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있다고.
앞으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한대행도 본격 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대행 측은 나경원 의원이 당내 경선 당시 사용한 여의도 사무실로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무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계약했다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나 의원 측에 내준 곳입니다. 한대행은 이르면 내일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 모레 대선 출마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합니다. 계파와 진영을 초월한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도층과 무당층 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 대선 채비에 들어갑니다. 선대위가 기존 최고위원 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됩니다.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게 이제 내일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선대위는 통합에 방점을 두고 구성될 전망입니다. 우선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선대위 총괄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참여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비명계로 분류됐던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념과 진영,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선대위를 구성해 이 대표가 강조해온 국민 통합에 힘을 싣는 걸로 풀이됩니다. 가급적이면 지나간 이야기, 또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좀 미뤄두면 어떨까. 이에 따라 중도나 보수 진영 인사가 추가 발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던 정은경 전 청장도 총괄 선대위원장에 합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전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뒤 저녁엔 직장인들과 퇴근길 간담회를 갖는 등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이 후보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일 5월 1일로 잡힌 겁니다. 이게 전압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 9일 만이고요. 또 대선 후보 등록 10일 전입니다. 내일로 잡힌 의미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이제 빠르게 잡히긴 했어요, 예상보다는. 그런데 뭐 바람직한 거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심리를 다 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대법원에 계속된 이후에도 연구관들을 통해서 아마 연구를 계속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후보 등록일 이전에 한참 전에 선고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측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 이게 2년 한 6개월 정도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만 보면 짧지만 전체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1심부터 따져보면 사실은 한 2년 6, 7개월 걸린 거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어쨌든 뭐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지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공표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2심 판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이 물론 2심 판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법조인도 있지만 뭐 저를 비롯한 또 상당수의 법조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 2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법원이 이해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힌 것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크게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이 빨리 잡힌 배경이 뭐냐, 이유가 뭐냐를 두고는 양 진영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동안 이 선거법 재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당부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언제 선고를 해도 정치적 논란은 좀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빠르게 이 판단을 함으로써 이 논란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특히 이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 선고가 내려진 게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아마 그 이후부터 더 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런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아마 이재명 후보의 이 지금 이번 대선에서의 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장받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상고 기각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느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첫 번째는 어쨌든 대법원이 이번에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법리를 설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특히나 2020년도 뭐 권순일 대법관 그 시즌에 그때도 상당히 논란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아마 입장도 표명은 아니더라도 서시 법리에 포함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상당히 법정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나 공표의 의미가 뭔지, 그다음에 이게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건지, 또는 뭐 행위 유형이 이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많아왔어요. 이번에 이제 그걸 정립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선거운동할 때 기준을 제시할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의 반환 문제도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유념할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판단 유탈이 있는지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2심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직무유기로 무죄 삼을 듯이 했다, 이런 이게 사실관계에 관련된 것인데, 2심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뭐 협박받았다라는 것의 설명 자료다, 이런 취지의 어떤 설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판단 유탈이 아닌가, 판단하지 않은 게 판단 유탈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 같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표현한다면 뭐 원래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파기환송이 맞는 거죠. 그런데 파기환송을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사안 내 상고 사유를 보면 파기환송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파기자판도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양형을 정해야 되는데, 양형 수준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상이면 사실은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고, 100만 원 미만이면 피선거권 유지고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런 위험 부담을 질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파기자판 내지 상고 기각이지만 저는 파기자판이 마땅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쟁점 설명해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쟁점 중에, 그러니까 유권자의 기준에서 이 부분이 허위성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어떤 대법원의 원칙, 그 부분에 대한 법률심도 이 부분의 쟁점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권자가 해당 공표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지 않게 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근데 2심에서는 이게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고 좀 얼버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의심스러울 때는 유권자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저 부분에 관련돼서도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될 소지가 없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뭐 행간 읽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달라졌던 그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잡아줄 것이냐,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이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가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만약에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서 일단 상고 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해주셨지만,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온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상고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이유가, 이번에 그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문을 거의 한 100여 쪽에 가깝게 썼습니다. 그 결정문에는
그동안 대법원에서 나왔던 확립되었던 많은 판례들을 가져다가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에 오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해야 한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관련된 기소가 애초에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상당히 깊게 연구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존중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설령 만약 하나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예.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행정 절차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선이 끝나는 6월 3일 전까지 항소심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무죄 취지를 가진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의 출마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후보 교체론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고 또 예. 이것에 발목 잡혀서 지금 6월 3일 대선을 준비하는데 하등의 지장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와서 고법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논란이 될 헌법 84조 이 해석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같이 판단해 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대법원이 판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상고 이유서에 그런 내용들이 적시되거나 이래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계류가 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면적인 설명을 하면서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이면적인 이유로 설치할 수는 있지만 예. 구속력 있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후보자 교체 여부는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1심에서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양형을 다시 2심 원심이 정한다고 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에 양형을 정하는데 1심 양형을 참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헛갈리는데 불안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헌법 84조 내지 85조에 대한 해석 여부를 떠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이거 내가 선택을 하고 대통령 뽑아놨는데 다시 또 헌법 해석에 따라서는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를 내냐 안 내냐 또 다른 다음에 선거 보전금을 또 다시 이거를 또 반환해야 되느냐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분출할 수 있죠. 후보를 사퇴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사실 어느 후보를 넣는다 하더라도 대입한다 하더라도 국내심 후보와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후보 교체론이 불거질 여지가 있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은 이제 선대위를 발족하고요. 네.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에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의 내일 있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판단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기 자판을 통해서 즉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은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치르게 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더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고요. 지금 헌법 84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한 입장이 표명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헌법 68조도 있어요. 이게 예. 대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헌법 68조에 대통령제 재보궐선거 관련돼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뭐 사망 기타 판결 기타 사유로 만약에 직을 잃을 경우에는 재보궐선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결로 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대통령 당선자지만 이걸 갖다가 유추 해석하거나 대입 해석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과 84조의 이 부분도 아니 소추를 갖다 분리해서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기소한 이후에 소송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소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건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기소한 이후 건은 기소하면 다시 당연히 공소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추란 단어를 쓴 건데 이걸 갖다가 기존에 당선 전에 뭐 기소된 부분도 중단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소추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뉜 상황에서 일단 윤기찬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고 헌법 84조의 어떤 취지를 입법 취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안정성, 대통령 직위를 수행하는 동안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내란죄 또는 외환죄라는 것은 이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위, 특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하는 것이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임 기간 동안에 재임 전에 받고 있었던 헌법 재판 이 어떤 재판의 모든 상황들도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이 대선 후보 지위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만 윤기찬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헌법적인 이유로 당연히 그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같이 주신 겁니다. 제가 짧게 떠나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정당이라는 것이 후보자를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걸러내는 기능이 지금 정당에 없다는 거죠. 대통령 후보인데 사실 8개 사건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런 논란까지 저희가 헌법 해석까지 해가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논란을 해야 되는지 역대 없었던 거잖아요. 물론 홍준표 후보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 이전에 끝났고. 근데 이렇게까지 또 연이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이런 논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정당이면 이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클린 선거 뭐 무슨 단 만들어도 글쎄요. 이런 날이 올 줄을 생각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어떤 선고를 내릴지 잘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민주당 선대위 오늘 출범을 하는데 통합선대위라고 합니다. 뭐 정은경 청장까지 영입이 됐다고 하고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까지도 들어갔어요. 뭐 어떤 추가 다른 깜짝 발탁 인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가능성이 있겠죠. 저 지금 언론에 보도된 외에 이제 다른 분들도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합류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선의 선대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강금실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용진 의원 또 그 부산의 그 전재수 의원 또 이번에 경선에 같이 참여하셨던 김경수 후보 또는 그 김 총리 같은 경우에도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다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다라는 데에는 다 한마음 한뜻이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직책으로 어떤 역할로 참여하실지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논의되고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마음 하나만큼은 모두가 지금 다 동일한 사안이고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낼 것이다라는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선대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시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대위에 결합해서 이재명 후보를 좀 도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뭐 이제 비명계라든지요, 또 보수 인사까지 영입해가면서 굉장히 공세적인 외연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진정성에 우클릭에 어떤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이제 빅텐트를 추구하는 거고요. 예. 조국 혁신당과는 이미 이제 단일화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진보당은 이미 대선 후보를 냈죠. 그 대선 후보 단일화까지 간다는 것은
진보당의 정강 정책을 사실 받아들인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진보당에 받는 여러 가지 시선들, 그러니까 뭐 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런 부분들을 주장해왔던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할 건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헌정 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그 부분을 평가할 자료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저도 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시대 교체, 시대 정신이 있다는 점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지점에 공감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선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해석들 또 전망이 분분했는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 두 분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그 뭐 탄핵 찬성 반대파의 선두 주자다 이렇게 평가를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데, 예. 사실은 이제 김문수, 홍준표가 아니고 왜 김문수냐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 찬반 논리 이외에 다른 부가적 요소가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억을 많이 잃었지만 2014년도까지는 활발히 정치 활동을 했고, 예. 행정 경험과 의정 경험이 굉장히 많죠. 그 당시만 해도 그때도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도 왜 안철수 대신 한동훈 후보냐?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 상당히 많이 출마도 했고 인지도가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론자인 안철수 대신 탄핵 찬성론자인 한동훈을 선택한 또 배경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기대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적자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국내심에. 자, 이런 본인들을 향한 당원들의 어떤 뭐 구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그러니까 탄핵 찬반 논쟁과 계엄 찬반 논쟁으로 결선 그 토론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고, 뭔가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내가 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내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곧 오늘 토론이 있는 거죠. 오늘 토론에서 당원들의 색다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경선 결과 두 분이 올라갔지만 누가 1위고 2위인지 알 수 없는 거고요. 떨어진 두 분도 누가 3위고 4위인지는 저희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과반을 확보한 분이 없다는 건 지금 그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김문수, 한동훈이냐, 한동훈, 김문수냐 이 두 분이 올라간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차피 지금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시작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끝날 텐데, 이렇게 당내 경선을 2부 리그까지로 격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까지 3차 그 결선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그냥 2차 결선하고 이 지금 올라오신 두 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묶어가지고 그냥 토탈적으로 해서 마지막 경선을 치르는 방법을 왜 구사하지 않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둘 중에 어느 분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내일쯤 사퇴하고 모레쯤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과 누가 더 적극적인 이 단일화 구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번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정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는데, 저는 시간이 이제 다음 주말까지밖에 없는 한 열흘 정도의 시간 속에서 예. 시간을 갖고 있는 건 국민의힘 후보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처럼 아주 단일화에 적극적인 후보가 있는 반면에 예. 김덕수라는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쉽게 가능할지 좀 그 부분도 좀 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일화는 뭐 그냥 단일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기 추구하는 정치적 그 기조가 같거나 유사하거나 또는 본인들의 공약이 어느 정도 유사해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단일화잖아요. 무턱대고 정치공학적 단일화로 저는 뭐 마냥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실 자꾸 국민의힘하고 연관져가지고 더 정치적인 잠재력의 파괴력을 낮추려고 하는 게 민주당 의도인 건 알겠는데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은 경선대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 선출하면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똑같은 빅텐트 토론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쪽 빅텐트로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치공학이고 민주당 쪽에 이미 했던 그 조국 혁신당과의 빅텐트 토론 이런 부분들은 정당한 거고 이런 약간의 이런 차별적인 평가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선 진출에 실패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시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이번 대선판에 뛰어들으셨어도 됐는데 그 대구시장직을 사퇴를 하고 배수진을 쳐놓고 이번에 들어오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최종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하셨고 결국에는 은퇴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평가는 다들 있는데 그 절실함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욕구가 절실했다기보다는 이번 대선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 예. 그러니까 이 보수층 전체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대결하는 이 부분이 상당한 정책 기조가 다른 대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 배수진을 그런 취지에서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탈당까지 얘기하신 이 부분은 사실 나는 앞으로 정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깨끗이 승복을 하고 나를 지지했던 분들은 우리 후보를 선출되는 후보를 전부 다 도와라. 난 앞으로 정치 일정이 없다. 이런 식의 승복 플러스 단일화 내지 어떤 뭐 표심을 모으는 예. 이런 취지의 저는 그 탈당 선언이라고 보고요. 아마 우리 후보가 선출이 되면 홍준표 후보에게 여러 가지 좀 모시려고 노력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실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서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했던 표심이 있을 텐데 결국 그 표심이 또 어디로 가느냐도 이제는 관건이 좀 됐습니다. 어디로 갈 거로 보십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몰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에게 양쪽으로 좀 분산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많은 포션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 홍준표 후보가 그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직후에 보면은 뭐 홍준표 시장을 도왔던 분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렇게 좀 그 지지를 옮기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는 걸 보면 글쎄 뭐 어느 정도까지 이 홍준표 시장을 도왔던 분들의 마음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으로 온전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홍준표 후보의 이 정계 은퇴 선언과 탈당 예고에 대해서 뭐 나를 이제 더 이상 뭐 돕지 않아도 된다. 나를 도왔던 사람들은 다 이 당을 위해서 당의 후보를 도와라.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돕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민주당은 돕지는 않겠죠. 네, 그럴 것 같네요. 오늘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결선 토론 TV조선에서 밤 10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학생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고 상대를 정해놓지 않고 아무나 해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검은색 상의와 하의를 입은 남성이 인도를 뛰어갑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교직원과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6명이 중상과 경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범행을 저지른 뒤 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이 공원의 저수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방에 구조된 학생은 경찰에 체포돼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생은 학교 생활이 힘들어 꾹꾹 참다가 폭발했다며 범행 대상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대학 진학을 위해 올해부터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옮겼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가정 문제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날 흉기 4점을 가방에 미리 챙겨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해치고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던 점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진술과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사 완료했고 향후에 이제 핸드폰 포렌식 등 일행해서 공강 수사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SK텔레콤 유심 교체로 인한 고객 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여전히 유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불안 심리를 악용해서 몇십 배 웃돈을 얹은 중고거래도 등장을 했는데 유심 교체 안내를 빙자한 스미싱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재고가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전부터 찾아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미리 예약하려고 왔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도 줄을 많이 서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유심 보호 서비스. 보호 서비스도 같이 가입해 드릴게요. 로밍 때문에 유심 보호 서비스도 못 받는 해외 출장자들은 더 난감합니다. 주재원을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로밍을 해제해야지 가능하다고 해서 좀 난감했어요. 그러면 유심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SK텔레콤 전체 가입자의 1.6%인 39만 6천 명. 유심을 구하지 못한 가입자들의 불안 심리를 노리고 무상 교체를 사칭한 피싱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웃돈을 얹은 중고거래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중고 사이트에는 SK텔레콤 유심 한 장을 정상가의 20배에 달하는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SK 탈출용이라는 중고 알뜰폰 유심도 등장했습니다. 하루 새 4만 명 넘게 가입한 집단소송 모집 카페에서는 SK텔레콤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 교수단체는 국가재난이라면서 3조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불안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인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복제폰을 만들려면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유심에서 나간 정보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라는 게 필요한데요. 예. 이건 말하자면은 휴대폰의 어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유 식별 번호가 없으면은요. 이 폰의 접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폰은 먹통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 해킹 사태 일주일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일단은 단말기의 고유 식별 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정부 기관에 SKT를 쓰는 부처는 유심칩 교체를 해라 이렇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고유 식별 번호 같은 경우 유출이 되지 않았는데 SK텔레콤의 5개 서버를 조사를 해보니까 총 25종의 정보는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정부 부처에서 쓰고 있는 폰 같은 경우에 역시 보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들이 그 유출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공공 시스템 해킹이라든지 서비스 장애 혹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유심을 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안보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칩을 긴급하게 물량을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는 교체가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혼란 결국 이제
복제폰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 복제폰을 만들 수 있는 거의 핵심인 단말기 고유식별 번호가 유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유심을 교체한다거나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유출된 정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어떤 복제에 대한 가능성이 뭐 낮다고는 하지만은 있을 수는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심 칩 자체를 물리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금 유심보호 서비스에 꼭 가입을 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있을 어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안보 전문가, 보안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실은 통신사가 냈는데 왜 이용자들이 대리점 가서 줄을 서야 하냐, 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돌아가야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 대안으로 유심을 좀 택배로 보내줄 수는 없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민분들께서 뭐 길게는 2시간 정도 줄을 서서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회 과학기술방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SK텔레콤 측에서 고객에게 찾아가서 유심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텔레콤 측에서는 현재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는 것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유심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유심 교체 부분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부분에도 지적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이 SK텔레콤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일괄 적용해줘야지 왜 이용자들에게 가입을 하라고 하느냐라는 불만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100% 그 이후부터의 피해 보상을 SK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나오는데 가입을 하기 전에는 그 100%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이번 대응과 관련해가지고 비판을 받는 점은 아마 이런 점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유심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일단은 어떤 보안 차원에서라도 가입을 한 다음에 어떤 이걸 뭐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입만 독려만 하고 있지 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SK텔레콤 측에서는 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전부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뭐 고객의 선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적으로는 지금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SK텔레콤 측에서 어떤 고객들의 어떤 능동적으로 이것을 가입을 시켜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어떤 대처에 있어서 비판점은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카페가 만들어졌고 이미 한 4만 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일단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 정보 유출 과정에 있어서 SK텔레콤의 고의나 과실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이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정부에서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피해자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정부의 조사가 조금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선 리포트도 전해드렸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유심을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비싸게 팔거나요. 이용자들에게 이제 범죄에 이용하는 그런 스미싱 사기까지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까 뭐 15만 원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특히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유심 교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어떤 노인층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쉽게 교체할 수 없는 어떤 도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에 계신 분들이 이걸 미끼로 삼아서 어떤 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최근에 어떤 이런 유심 교체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그 통신사의 어떤 고객센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걸 클릭하거나 어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이런 악질 범죄는 참 조속히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범행 동기가 일부 밝혀졌습니다. 이 가해 학생은 왜 선생님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지금 청주의 그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네. A군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 생활에 부적응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정 형편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이 A군 같은 경우에는 범행 대상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범행 전날에 흉기를 여러 점 본인의 가방에 미리 예. 넣어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 이후에 본인 스스로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게 어떠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 범죄라고 보고 이 A군의 휴대폰과 PC 이런 것들을 포렌식을 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가해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게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경우만 적용이 되는데 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나이는 이미 그 부분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지금 아마 심신미약과 관련해가지고 좀 봐야 될 부분은 아직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예. 경찰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예.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 부분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력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부분 돈은 모으고 있지만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성인들의 금융 이해도 수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에게 1년 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물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사는 양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이 틀려지겠죠. 만약에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뭐 한두 개 산다면 거기서 한 반은 좀 줄을 것 같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걸 알지 못하거나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냥 돈을 더 벌려고 해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리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잘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예 처음 듣는 단어세요? 네. 한국은행이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했더니 100점 만점에 65.7점으로 2년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에 뛰어드는 이른바 영끌족이 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무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줄었고 특히 20대 청년층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등락이 좀 폭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좀 커가지고 항상 매일매일 좀 유동성 체크를 좀 하는 편이고요.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조기 금융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적어도 22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어제 낮 12시쯤 랴오양시의 2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2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식당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총을 쏘고요. 또 깃발을 흔들고 껴안는 등 러시아와 병사와 함께 합동작전을 잘 이뤄내는 북한군의 모습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훈련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서요. 실제 전투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파병 병사들에 대한 포상 가능성을 시사까지 했습니다. 두 나라의 전례 없는 밀착 행보에 미국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으로 보이는 남성이 표적을 향해 사격합니다. 곧이어 파괴된 건물에 러시아 국기가 꽂혀 있고 북한군이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 길을 흔든 뒤 러시아군과 포옹합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9일 북한군과 함께한 크루스코 탈환 작전이라며 공개한 영상 속에는 북한군이 전사자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격려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앞서 북한군 훈련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실전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양측 간 군사 밀착이 노골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도 표했습니다. 파병에 참전한 북한군 병사에 대해선 훈장 등 포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проявленное мужество, героизм, за служение Отечеству нашему и народу России. 북러의 과감한 군사 밀착에 미국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같은 제3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켜 왔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의 북한군 훈련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대가성 지원은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탁자에 마주 앉은 남성들이 서로 무언가를 잡아당기는 모습입니다. 지난 27일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이색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손가락 레슬링 경기였는데요. 현장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가죽 바지와 자수가 들어간 멜빵에 바이에른 전통 의상을 입은 남성들이 경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몸을 푸는 사람들은 전통 경기인 손가락 레슬링에 참가한 남성들입니다. 중지 사이에 가죽 밴드를 끼워 서로 잡아당기며 오직 손가락 힘으로만 승부를 가리는데요. 힘껏 당겨 상대방이 자기 쪽으로 끌려오거나 상대 손가락을 놓치게 만들면 승리합니다. 네, 손가락으로 레슬링을 한다니 정말 독특한데요. 이런 경기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이 경기는 1959년 처음 열렸는데 당시 독일 남부와 인근 오스트리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고 합니다. 훈련 방식도 독특한데요. 손가락 하나만 사용해 50kg 무게를 드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경기 중에 참가자들의 손가락 피부가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80명이나 이 경기에 참여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들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사진에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영동 28도, 김천은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크게는 7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연일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대기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강원 영동과 충북, 대구와 경북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쪽부터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5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27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